11장에 어린이에게 퍼지는 유행병. 많은 부모와 가족에게 자녀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는 경험은 재앙이 된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말해야 한다. 1980년 이전에는 정신과 약물을 처방받은 어린이와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적었고 그들에게 정신과 약을 처방하는 것은 최근의 현상이다. 이 이야기를 조사하면서 우리는 이 책의 논리를 두 번째로 시험해볼 기회를 갖는다. 과학문헌과 사회 데이터를 통해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약물 복용을 통한 득보다도 실이 더 많음을 살피기가 가능할까? 처음에는 학교에 대한 무관심이나 일시적인 슬픔과 같은 비교적 사소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어린이들을 평생 장애로 이어지는 길로 내모는 것은 아닐까? 과학의 원칙 중에 하나는 실험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어린이에게 정신약물을 투여하는 것은 두 번째 실험이다. 먼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성인에게 약물을 투여했지만 이전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좋은 장기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 다음으로 지난 30년 동안에 우리는 다양한 정신질환을 가진 어린이와 청소년을 진단하고 정신과 약물을 투여했다. 이제 두 번째 결과도 동일한지 확인 가능하다. 나는 이것이 어린이의 약물 복용에 대한 우리의 조사 틀을 다소 냉정하고 분석적인 방식으로 구성함을 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결과가 성인과 동일하다면 미국 청소년 수백만 명에게 정신과 약물을 처방하면 거의 헤아리지 못할 만큼 큰 피해를 그들에게 입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은 의문론에 대해서 감정적인 검토에 가깝다. 그렇게 가능한 한 냉정하게 탐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사실 자체가 말해주어야 한다. 어린이의 약물 치료에 대한 정신의학 진보의 이야기는 성인 정신질환 치료 진보에 대해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1955년 소로진이 등장했을 당시에 정신병원에는 성인 수십만 명이 입원 중이었고 이들은 과거가 잘 파악되는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정신약물학 시대가 시작될 때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어린이는 극소수였다. 초등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장난기 많은 어린이들이 존재했지만 주의를 결핍 과잉 행동장애라는 진단명은 아직 생기기 전이라 ADHD로 진단되지 않았다. 변덕스럽고 감정 기복이 심한 10대 청소년들이 존재했지만 사회는 이들이 어느 정도 정상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정신과에서 정신작용제로 어린이를 치료하기 시작하면서 어린이 시기에 대한 이런 관점은 제고되었다. 지난 50년 동안 어린이들이 정신질환을 앓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이는 생물학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정신의학은 이제 말한다. 먼저 정신의학은 ADHD를 식별 가능한 질병으로 구체화하였고 주요 우울증과 양극성 질환이 지속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강타함을 확인했다. 하버드 의대의 정신과 교수인 로버트 캐슬러는 2001년에 이 역사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어린이와 청소년 기본장애에 관한 역학 연구는 여러 해 진행되었으나 두 가지 오해로 인해서 오랫동안의 발전이 저해되었다. 기본장애는 성인이 되기 전에는 드물다는 것, 그리고 기본장애는 어린이와 청소년 발달의 정상 과정이며 저절로 나눈다는 특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현재 연구에서 이 두 믿음은 모두 사실이 아님이 분명해졌다. 우울증, 조증, 유사 증상은 모두 어린이와 청소년 전체에서 비교적 흔한 증상이다. 어린이들에게 예전에는 발견되지 않던 질병들이 이제는 밝혀지는 추세다. 이 과학 진보 이야기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정신과 약물이 어떻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지를 설명한다. 조용히 고통받던 어린이들 수백만 명이 이제는 치료를 통해서 성장에 도움을 받는다. 실제로 어린이의 정신과 영역에서는 정신작용제가 건강한 토니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최근 이야기한다. 정신과 의사 존 오닐은 2006년 출간한 저서 어린이와 청소년 정신약물학 쉽게 보기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어린이들이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일부 정신과적인 장애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 신경생활학적인 손상이 진행된다는 증거가 늘어난다. 글루타메이트 같은 독성 수준의 신경전달 물질이나 콜티졸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은 신경조직을 손상시키거나 정상신경성수 경로를 방해할 위험성을 가진다. 이러한 장애에 대한 약물 치료는 증상을 개선하는 데 성공적일 뿐 아니라 신경보호 효과도 가진다라고. 의학적 치료가 뇌의 손상을 방지하거나 정상신경성숙의 촉진이 가능하다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신의학은 지난 30년 동안에 정말 큰 도약을 이룬 것이다. 이 분야는 예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어린이와 뇌 질환을 진단하는 방법을 익혔으며 신경보호 효과를 가진 약물을 통해서 이제 어린이들이 정상성인으로 자라게 한다. ADHD의 급증, The Rise of ADHD, 주의력 결핍 장애. 주의력 결핍 장애는 1930년에야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에 등장했지만 이 분야에서는 주의력 결핍 장애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님을 지적한다. 이 질환의 의학적인 뿌리는 19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의 영국에서 거서인 조지 브래들릭 스틸 경의 지능은 정상이지만 폭력적인 분노, 무자비한 장난, 파괴성 처벌에 대한 반응 부족을 보이는 어린이 20명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발표했다. 또한 그는 이들의 나쁜 행동이 잘못된 영역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추론했다. 뇌전증, 뇌종양, 뇌수막염 등의 이미 알려진 질병을 앓는 어린이들이 종종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는 많았다. 하지만 이번 어린이들 20명의 명백한 질병이나 외상을 갖지 않았음에도 최소한의 뇌 기능 이상을 앓는다고 판정이 되었다. 그 이후 50년 동안의 연구자 몇 명은 과잉 행동이 뇌 손상의 지표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1917년부터 28년까지 전 세계를 휩쓸었던 바이러스성 전염병인 김현성 뇌염에서 회복된 어린이들 종종 반사회성 행동과 심한 감정 기복을 보였다. 소아과에서들은 이 질병이 경미한 뇌 손상을 일으켰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그 손상의 본질 파악은 어려웠다. 1947년 위스콘신 라신에서 장애 청소년을 위한 학교의 교장이던 알프레스 스트라우스는 극도로 과잉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정상 뇌 손상 어린이라고 불렀다. 1952년에 발간된 정신의학 최초의 DSM에서는 이러한 어린이가 기질성 뇌 증후군을 앓는다고 설명한다. 정신자극제가 이런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은 1937년 찰스 브래들리가 두통을 호소하는 과잉행동 어린이에게 서로 합성된 암페타민 벤제드린을 투여하며 생겨났다. 벤제드린의 두통 치료는 못했지만 브래들리는 이 약이 어린이들을 진정시키고 학업에 더 집중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보고했다. 어린이들은 렌저드린을 수학 잘하게 하는 알약이라고 불렀다. 브래들리 보고서는 그 후에 20년 동안 거의 잊혔지만 1950년 시바 게이지는 기면증 치료제로 리탈린을 저시하면서 암페타민의 안전한 대안으로 선전했다. 브래들리의 연구 결과를 이미 알던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의사들은 곧 이 신약의 뇌 손상 증후군을 앓는 듯한 산만한 어린이들을 진정시키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했다. 1960년대는 정신과 의사들이 일반 학교에 다니는 안전을 보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리탈린을 처방하려고 서두르지 않았다. 당시에는 정신 활성 약물은 위험성이 많기에 입원 중이거나 거주시설 어린이에게 투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기질적인 뇌 기능 이상으로 진단된 정도로 과잉 행동이 심한 어린이 인구는 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정신과에서 리탈린을 사용하는 어린이가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70년대 말에는 미국에서 어린이 약 15만 명이 이 약을 복용했다. 그 후에 1980년 정신의학계에서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별람 제3판을 발간하면서 처음으로 주의력 결핍 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했다.
저희와 정상은 과잉 행동, 부주의, 충동성이었다. 학교에서 자기들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이 많아지면서 ADD 진단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1987년 정신의학은 진단 경기를 더 완화해서 DSM-3 개정판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로 진단명을 바꾸었다. 그리고서 18개월지난 이 질병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시작한 환자 지원단체인 어린이 및 성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당사자들에게 기금을 지원했다. 마침내 1991년 CHADD는 장애인 교육법이 적용되는 장애에 ADHD를 포함시키느라 의회에 성공적으로 로비를 펼쳤다. 이제 ADHD 진단을 받은 어린이는 연방자금으로 지원되는 특수 서비스를 받게 되고 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이 출연을 하는다고 보이는 어린이를 식별하기 시작했다. 2009년에 하버드 정신의학에서 언급했듯이 오늘날에도 ADHD 진단은 주로 교수의 불만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장애를 가진 어린이 중에서 소수만이 진료실 방문 시에 증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갑자기 모든 교실에서 ADHD 어린이를 발견하게 되었다. 1990년에는 진단받은 어린이 수가 거의 100만 명으로 증가했고 그 후에 5년 동안에 2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미국 어린이 350만 명의 ADHD로 인해서 정신자극제를 복용하며 2007년 미국 질병통제센터는 4에서 17세 미국 어린이 23명 중에서 1명의 약을 복용한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처방은 대부분 미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전 세계 어린이가 복용하는 정신자극제의 양을 합친 것보다도 미국 어린이가 3배나 많은 약을 복용한다. 대중은 ADHD가 뇌질환이라는 연구 결과를 자주 듣지만 사실 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1991년 소아신경과 전문의 제럴드 골드는 기록했다. ADHD 생물학적인 근거를 정리하는 시도는 지속적으로 실패했다. 영성 연구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뇌의 신경회복은 정상이다. 신경병력적인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7년 후에 국립정신건강연구소가 소집한 전문가 표현들은 다음 주장을 되풀이한다. 수년간의 임상 연구와 ADHD에 대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ADHD의 원인 또는 원인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대부분 추측에 불과하다. 1990년대에서 CHADD는 ADHD 어린이가 도파민 체계의 저활성화를 특징으로 하는 화학 불균형으로 고통받는다고 대중에게 조언했지만 이는 단순히 약물 마케팅다운 주장일 뿐이었다. 리탈린과 다른 정신자극제는 시냅스 틈새의 도파민 수치를 증가시키므로 CHADD는 이런 약물이 뇌과학을 정상화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지만 1997년 미국 정신의학회 출판서의 신경정신의학 교과서에서 고백했듯이 ADHD 어린이 선택적 신경화학 불균형을 확인하려는 노력은 실망스러웠다. 그러므로 이 역사에서 ADHD라고 불리는 정신질환에 대해서 새롭게 밝혀진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의학계에서는 극도로 과잉 행동을 하는 어린이들에게 들이 어떤 종류의 뇌 기능 이상을 앓는다는 추측이 오랫동안 계속되었고 이는 분명 합리적인 생각이었지만 그 기능 이상의 본질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1980년 정신의학은 펜을 휘둘러서 과잉 행동에 대해 극적으로 확장된 정의를 DSM-3에서 만들어냈다. 1970년에 덤벙이라고 불렀을 듯한 안절부절 못하는 7살 소년이 이제는 정신과적인 질환을 앓는 것이다. ADHD 생물학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리탈린과 다른 ADHD 약물은 신경전달 물질 체계를 인위적으로 흔들어 놓는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표현이 적당하다. 리탈린은 도파민 재흡수 억제제로 가장 잘 설명된다. 치료 용량에서는 시냅스 틈새에서 도파민을 제거하여 시냅스 전 뉴런으로 다시 가져오는 수동체의 70%를 차단한다. 코카인과 같은 방식으로 뇌에 작용한다. 그러나 백질
페니데이트는 코카인보다 뇌에서 훨씬 더 천천히 제거되므로 코카인이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도파민 재흡수를 방해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몇 시간 동안 도파민 재흡수를 차단한다. 베틸 페니데이트에 대한 반응으로 어린이의 뇌는 1년의 보상 적응을 거친다. 도파민의 시냅스 틈새에 너무 오래 남기 때문에 어린이의 뇌는 도파민 기계의 작동을 멈춘다. 시냅스 후 뉴런의 도파민 수용체의 밀도는 감소한다. 리탈린은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 뉴런으로 작용하여 이 두 경로에서 유사한 보상 관련 변화를 일으킨다.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수용체의 밀도가 감소하고 시냅스 전 뉴런에 의한 두 화학물질의 출력 양도 변경된다. 스티브 하이먼이 말했듯이 이제 어린이의 뇌는 정상뇌 상태와 양적으로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제 결과 데이터로 눈길을 준다. 이 치료가 ADHD 진단을 받은 어린이들에게 장기간의 관점에서 도움이 될까? 과학 문화는 어떤 결과를 보여줄까? 어떤 수동적이고 가만히 앉았으며 홀로인 어린이들. 리탈린과 다른 ADHD 약물은 어린이의 행동을 확실하게 변화시키며 1937년 찰스 브래들리는 그의 보고서에서 벤제드린의 효능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30명의 어린이 중에서 15명이 벤제드린을 복용한 후에 뚜렷이 차분해진 정서 반응을 보였다. 임상적으로 모든 사례에서 사회적인 관점이 개선이 나타났다. 1961년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어린이에게 사용하도록 승인한 리탈린도 비슷한 진정 효과를 가진다고 밝혀졌다. 오하이오 조립대학의 심리학자 허버트 리는 1978년에 진행한 이중 맹금 시험을 통해 3개월 동안에 28명의 과잉행동 어린이 대상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 중에 절반은 메틸 페니데이트를 처방받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받는다고 부형적으로 확인된 어린이는 평가 시점에 뚜렷하게 더 단조롭거나 밋밋한 감정을 보였으며 연령에 따른 감정 표현의 다양성과 빈도가 모두 부족했다. 이들은 반응이 적고 주도성이나 자발성을 거의 또는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흥미나 반감을 거의 나타내지 않았고 호기심이나 놀라움도 즐거움도 거의 드러내지 않았으며 유무 감각이 없는 듯이 보였다. 유쾌한 말이나 상황도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쳤다. 요컨대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받는 동안에 어린이들은 상대적이긴 하지만 명백하게 정서가 부족하고 유무 감각을 보이지 않았으며 무관심했다. 수많은 연구자들도 비슷한 관찰을 보고했다. UCLA 어바인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ADHD 센터 소장의 심리학자 제임스 스완슨은 약물을 복용하는 일부 어린이가 좀비처럼 보인다고 지적한다. 좀비. 편집자들은 정신자극제가 행동 반응의 수를 줄이므로 과잉 행동을 억제한다고 설명한다. 이 보고서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전에는 의자에 앉기는 하지만은 심하게 안절부절 못하거나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를 쓰는 동안에 옆자리 친구와 잡담을 하는 등 교실에 골칫거리였던 학생이 리타닌을 복용하자 가만히 앉게 되었다. 그 어린이는 많이 움직이지도 않고 친구들과 그다지 사교적으로 어울리지도 않는다. 수학문제 풀이와 같은 과제가 주어지면 그 어린이는 문제에 집중한다. 찰스 브래들리는 이런 행동 변화를 사회적인 관점의 개선으로 생각했으며 이러한 관점은 리탈린과 기타 ADHD 약물의 효능 시험에서 나타난다. 교사와 다른 관찰자들이 어린이의 움직임과 다른 사람과의 어울림이 감소함을 긍정적으로 보는 평가 도구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표로 만들면 70에서 90%의 어린이가 ADHD 약물에 좋은 반응을 보인다고 보고된다. 1995년에
NIMH 연구자들은 이러한 약물이 과제의 무관한 활동 및 수업 방해와 같은 다양한 핵심 ADHD 증상을 극적으로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기록한다. 정신자극제가 교사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어린이들에게는 도움이 될까? 연구자들은 시작부터 여기서 벽에 부딪혔다. 어린이들에게는 불리하다. 문헌을 검토한 결과 정신자극제의 주요 효과는 학업 성적보다 학급 관리의 수월한 향상으로 보인다. 리살린에 대한 또 하나의 실망스러운 점이 존재한다. 연구자들은 정신자극제가 장기간에 걸쳐 어린이의 행동을 개선하는지 여부를 살폈지만 아무런 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정신자극제 약물의 장기 효능은 어린이 기능의 어떤 영역에서도 입증되지 않았다.